여러분은 사랑을 믿나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따뜻했던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은 통제와 감시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었다면, 그녀의 과거, 그녀의 인간관계, 심지어 그녀의 감정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견딜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남편이 그녀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 했다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이 결혼, 과연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과연 그녀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그녀는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나는 지아, 34살.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학을 다니고 일을 하기 위해 서울로 왔다.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아버지는 우체국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면서 시장에서 오뎅을 팔았다. 나는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아침이면 골목마다 시장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들렸고 비 오는 날이면 언덕길에 물이 흘러 현관 앞까지 접근했다. 그런 평범한 곳에서 나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성장했다. 나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목표가 분명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은 나에게 도전해보고 싶은 세상처럼 보였다. 나는 부모님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의 유명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잊지 마라. 그렇게 나는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다. 서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반짝이는 도시 속에서 나는 작은 옥탑방을 얻어 살았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얼어붙을 듯한 곳이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지쳐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직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다. 스스로 번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면서 내 삶을 만들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태연을 만났다. 태연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믿게 만든 사람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회사 동료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태연은 달랐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내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태연은 경주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은 매우 전통적인 가풍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나는 그의 부모님이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절친 수지는 걱정스러워했다. 지아, 정말 괜찮겠어? 너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전통적인 집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웃으며 안심시켰다. 사랑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결혼 후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내가 예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결혼 첫날부터 나는 이 집에서 이방인이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는 전형적인 9세대의 여성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새로운 일손에 불과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규칙과 제약 속에 갇혔다. 태연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내 하루를 통제했다. 지아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 준비하는 게 며느리의 기본이야. 친정에서 안 배웠니?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갔다. 신혼 초반이었기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식사 시간, 내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앞에 두고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한 듯했다. 반찬이 너무 간이 세다. 우리 집은 원래 싱겁게 먹는데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먹었나 보지.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까지 한마디를 덧붙였다. 언니, 우리 가족 입맛도 좀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신혼이라고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순간 목이 메어왔다. 나는 이 집에 사랑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더욱 답답했던 건 태연이었다. 결혼 전까지는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점점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아들이 되어갔다. 하루는 주말 저녁 태연과 단둘이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러 가려고 했다. 그런데 거실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은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던졌다.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고 다니면 쓰겠니? 지아야, 너 이제 애도 가질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언제 가정을 돌볼 거야? 나는 당황해서 태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아야. 우리 조금 이따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어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마디 변명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태연과 함께 밖에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데이트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 업무가 많아 도저히 집안일까지 완벽히 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주말에만이라도 가사 도우미를 불러도 괜찮을까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시집온 며느리가 집안일을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니? 내가 그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하니? 태연도 그 순간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우선해야지. 회사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혀왔다. 이 집에서는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일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며느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태연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를 감싸주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시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우리 예전처럼 함께 있으면 안 될까? 난 내 아내인데 왜 항상 우리 둘이 아니라 내 가족이 먼저야?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지아야, 엄마도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우리가 맞춰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럼 나는 언제 맞춰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내가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때였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병원 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나에게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태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태연아, 나 임신이 쉽지 않을 수도 있대.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연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정말이야? 응. 하지만 아직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알면 많이 실망하시겠네. 그 한마디가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그는 우리가 아니라 엄마를 먼저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태연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태연아, 지아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엄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 이혼해야겠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며느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계속 함께 살겠니?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 충격적인 건 태연의 반응이었다. 그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아직 생각해 봐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태연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서면서 태연에게 물었다. 태연아, 넌 날 사랑했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혼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그 집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감시와 태연의 무관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혼자라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나는 이미 서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시 돌아가기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금융회사에서 일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없었다.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퇴근 후 혼자 집에 들어서면 쓸쓸함이 밀려왔다. 혼자 먹는 저녁, 불 꺼진 방, 대화 없는 하루. 가끔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을 믿었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진을 만났다. 강우진. 서울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다. 친구와 함께 간 한 모임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우진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다. 나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우진과 대화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는 내가 겪어온 아픔을 섣불리 위로하지도 불필요한 동정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나는 그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그는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지아 씨, 전 결혼이란 서로의 상처까지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다시 결혼을 꿈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는 늘 다정했고 내가 힘든 날이면 아무 말 없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그와 있으면 나는 다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후 그는 나에게 청혼했다. 우리 함께하면 더 행복할 거야. 이번엔 꼭 지켜줄게. 나는 그의 말이 믿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결혼 후 우진은 서서히 변해갔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저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퇴근 후에 바로 집에 올 거지? 그의 질문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다. 나는 그는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은 점점 집착으로 변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우리 한번 커피라도 마실까? 나는 아직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오진이 내 휴대폰을 보며 물었다. 이 사람 누구야? 그냥 예전 회사 동료야.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런데 왜 연락을 해야 하지?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냥 안부 차원에서. 오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넌 이제 유부녀야. 그런 연락 필요 없어. 그때까지도 나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오진이 나를 아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그는 내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다. 회사에서 늦었다고? 누가 있었는데? 출장. 누구랑 가는 건데?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도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니까 이런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은 회식이 늦어져서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 좀 늦어졌어. 미리 말했잖아.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냉랭하게 말했다. 혹시 술 마셨어? 응, 조금 마셨어.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싸늘해졌다. 남자들이랑 같이 있었어?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었어. 그럼 남자도 있었겠네. 나는 그제야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오진아, 도대체 왜 그래? 그는 내 손목을 잡고 말했다. 넌 내 아내야. 난 내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더 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자유도 없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나는 1년 동안 견뎠다. 매일같이 오진의 집착을 참아냈고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을 외면하며 버텼다. 처음에는 그의 사랑이 과한 것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내 스케줄을 전부 확인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알고 싶어 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누구랑 점심 먹을 거야? 라고 물었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오는 거 맞지? 라고 확인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라고 했고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묻곤 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의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려다가 우연히 한 통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원래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뒤지고 싶진 않았지만 화면에 떠있는 제목이 내 이름이었기에 무심코 클릭했다. 그리고 나는 그 내용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내 과거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였다. 내가 다녔던 대학교, 첫 직장,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심지어 태연과의 결혼과 이혼 과정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 나를 조사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손을 떨며 오진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그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나는 거실에서 앉아 있었고 그가 다가오자마자 조용히 물었다. 이메일 확인했어. 오진은 순간 멈칫했다. 무슨 이메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노트북을 밀어놓았다. 내 과거 조사한 거 말이야. 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거 봤구나.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왜 그런 거야?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 그럼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됐잖아. 넌 솔직하게 다 말했을까?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예전에 한 번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한 적이 있어.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나를 의심하고 조사했다. 그리고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날 감시하고, 그건 조심하기 위해서였어. 조심. 사랑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게 조심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불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나는 그의 집착을 과한 사랑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전혀 믿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진아, 사랑은 믿음이야. 그런데 넌 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 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난 그냥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한테도 선택할 권리는 있어. 난 이런 사랑 원하지 않아. 그 순간 오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너무 많은 눈물과 상처가 필요했다. 신뢰와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오진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황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달라질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오진아,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워. 난 이제 다시 믿을 자신이 없어. 그는 내 손을 붙잡았지만 나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다.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야. 오진은 끝까지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전 결혼에서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다. 끝까지 참으며 버텼지만 결국 나는 더 깊은 상처만 남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다. 오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났다. 오랜만에 찾은 부산은 여전했다. 바다는 변함없이 철썩이며 모래사장을 적셨고 시장 골목에서는 여전히 정겨운 부산 사투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나를 반겼지만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공간이었다.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한 따뜻한 공간. 이곳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간섭도 없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아들이 있었다. 오진과의 결혼에서 내가 얻은 단 하나의 축복.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모든 아픔은 결국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행복이란 결혼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 믿어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결혼이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과 존중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오진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 그는 내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고칠게. 이번엔 정말 변할게. 하지만 나는 이미 그가 변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아니, 변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다시 믿을 수 없었다. 오진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두 번째 결혼을 끝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나의 어린 시절이 담긴 곳. 부산의 공기는 서울과는 달랐다. 바다 냄새가 나는 이곳에서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던 나날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 매일 새벽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는 내 아들이 있었다. 오진과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유일한 선물. 아이는 나를 닮아 눈이 크고 부산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아 서툴게 말하지만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행복일지도 몰라.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호받길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언젠가 또 사랑이 찾아온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한쪽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방식대로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